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만기된 정기예금을 인출하러 갔는데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 시간이 흘렀다.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냈다. 특별히 볼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습관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통화 기록을 훑어보다가 아들의 이름이 보였다. 석 달 전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다. 명절 인사 한 번, 그리고 몇 마디 주고받은 게 전부였다. 손님, 서류 준비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줄 돈도 아니고 이제 아들을 도와줄 일도 없을 테니까. 은행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 통장 장호 때문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을 느꼈다. 며느리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창피할 것 같았다. 아들에게 직접 말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언제부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졌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자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많이 신경 썼던 걸까? 아니면 너무 조용했던 걸까? 답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매달리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까? 식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면이 꺼졌다. 알림도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천천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 멀어진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천천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항상 제가 먼저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잘 먹고 있어? 일은 괜찮아?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응,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 바빠.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걸지 않으면 분위기가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건강은 괜찮아? 부인은 잘 지내? 억지로라도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다. 하지만 항상 아들이 전화를 끊었다. 엄마, 지금 좀 바빠요. 회의에 가야 해요. 운전해야 하는데 위험해서요. 매번 나는 하던 말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알았어. 바쁠 때 귀찮게 해서 미안해.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차마 아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를 보냈다. 길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그냥 안부를 묻는 간단한 문자였다. 날씨가 춥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연휴 끝나고 괜찮아? 요즘 어떻게 지내? 답장은 늦었다. 이틀 후, 일주일 후에 오기도 했다. 네. 엄마도요. 잘 지내요. 방금 봤어요. 바빴어요. 그게 전부였다. 며느리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을 줄까봐, 제가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만 간단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몸 조심해. 항상 고마워. 며느리도 짧게 답장했습니다. 네. 어머니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먼저 전화할까? 며느리가 적어도 안부를 물어봐 줄까?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답을 알게 될 것 같았고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전화하는 게 덜 외로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중년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를 30년 동안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락의 70%는 부모가 먼저 시작했고 자녀가 먼저 연락한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건 경우 중 80%는 무언가 필요할 때였고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전화는 20%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동시에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실이라면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을 드린 걸까? 아니면 너무 드물게 연락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걸까?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연락 빈도가 아니라 연락 방향이었습니다. 한쪽에서만 관심이 쏠리는 것, 그게 문제였다. 지난 설날이 떠올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좋은 고기를 고르고 채소를 고르고 과일을 상자째로 샀다.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다. 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었으니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전골을 만들고 채소를 볶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재우고 과일을 예쁘게 썰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다. 허리를 쭉 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갈라졌지만 물을 아끼려고 빨리 씻었다. 가스비를 아끼려고 찬물로 설거지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정오쯤 아들 가족이 도착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나도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머, 오셨군요? 교통은 괜찮았나요? 얘들아 인사해. 아이들은 나에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미리 준비해둔 새해 용돈을 주었다. 새 지폐에 넉넉하게 채워진 봉투였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나는 식탁을 차렸고 모두들 둘러앉았다. 많이 드세요. 내가 말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아이들의 학교나 일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나왔지만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다. 내가 질문하면 대답했고 내가 말을 멈추면 정적이 흘렀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로 이동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들 옆에 앉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 거리가 많았다. 팬케이크를 만들고 남은 프라이팬, 여러 개의 냄비, 접시, 젓가락까지 씻어야 했다. 시간이 꽤 걸렸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지만 나는 계속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일어서서 엄마, 이제 가야 해요. 차 막히기 전에요. 라고 말했다. 며느리도 일어섰다. 어머니, 맛있는 식사 감사드려요. 건강히 지내세요. 아이들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신발을 신었다. 나는 현관까지 따라가며 그래, 조심히 운전해. 애들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챙겨. 라고 말했다. 문이 닫히고 다시 나 혼자가 되었다. 거실로 돌아오니 소파 쿠션은 엉망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 껍질이 몇 개 남아 있었다.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좋았을까? 아니,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쁘지 않았다. 무례하거나 불친절하지도 않았다. 인사도 해주고 밥도 잘 먹고 떠나기 전에 건강히 지내세요. 라고 말해줬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울까?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에게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세뱃돈을 주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다. 감사함을 표현할 필요도 도움을 줄 생각도 없었다. 늘 그래왔듯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으니까. 그 당연한 느낌 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새벽부터 허리가 아픈 채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모든 시간과 노력이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심리학자 수잔 핑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학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옵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입니다. 그날 저는 온몸으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또 이럴까요? 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아들과는 적어도 어느 정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며느리에게는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들릴까봐, 내가 참견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어 입을 다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괜찮아? 병원에 가봤어? 며느리가 네, 다녀왔어요. 괜찮대요 라고 대답했다. 더 물어보고 싶었다. 약은 잘 먹고 있는지, 밤에 열은 없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다. 한 번은 아들 집에 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었다. 김치는 거의 다 떨어졌고 국도 없었다. 반찬 좀 만들어 드릴까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느리는 웃으며 괜찮아요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건강이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한 발짝 물러섰다. 또 한 번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찾아간 적도 있었다. 손자의 생일이었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케이크 주문해 놨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느리가 주문한 케이크로 생일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먼저 물어봐야겠다. 그냥 불쑥 찾아가면 안 되겠어. 그 후로 저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며느리를 만날 때도 건강 잘 챙기세요. 또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짧은 인사만 건넸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나 집안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끼어들면 어색해질까봐, 참견한다고 혼날까봐 걱정되어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미국 가족관계연구소 American Institute of Family Relations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10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65%는 며느리의 반응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삼켰다고 했고, 며느리의 58%는 시어머니가 진심을 표현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며느리도 답답해했던 걸까? 그렇다면 왜 나는 며느리의 반응을 그렇게 걱정했을까? 내가 너무 오해했던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랐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면 불편해했을 겁니다. 반찬이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말들은 결국 간섭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말을 삼켰습니다. 속으로 사겼습니다. 걱정은 마음속으로만, 미안한 마음만 속으로만 느끼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이 불편해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사겼습니다. 삼킨 말들이 쌓여만 가더니 어느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줬는지 계산해봤다.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지난 3년간 아들에게 보낸 돈을 계산해봤다. 이사할 때 집 계약금 보태 쓰라고 3천만 원, 차 바꿀 때 1천만 원, 아이들 학원비로 매달 50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그리고 급한 용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보내준 돈까지 모두 합치면 거의 7천만 원이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7천만 원은 내 노후 자금이었다. 내가 열심히 모아둔 돈, 노후를 위해 마련해 둔 돈이었는데 아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줬던 것이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내 통장 계좌를 열곤 했다. 돈뿐만이 아니었다. 시간도 많이 썼다. 아들 부부가 출장을 갈 때마다 손주들을 돌봐줬다. 한 번에 일주일, 때로는 열흘씩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밥을 해주고 숙제를 봐주고 재워주는 일과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귀여웠고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일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몸을 많이 썼습니다. 아들 가족이 이사할 때마다 청소를 도왔습니다. 짐 정리도 돕고 커튼도 달고 부엌 선반도 닦았습니다. 김치철에는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20개씩 차에 싣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김치를 담그던 이야기,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던 이야기 같은 건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고 어머니는 용돈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엄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가족이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왜 저는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울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재정적, 시간적 지원을 많이 해준 부모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줄수록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일방적인 도움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한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한 행동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내가 줄수록 아들은 자연스럽게 받기만 했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고마움은 사라져 버렸다. 나는 점점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갔고 아들은 점점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하지만 나를 정말 화나게 한 것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었다.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아들이 단 한 번도 엄마, 괜찮아요? 엄마, 안 지치세요? 엄마, 건강하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질문 하나 없이 그저 받기만 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아들은 내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계산기를 닫았다. 7천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내 마음이었다. 사랑으로 준 돈, 도와주고 싶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공허함. 석 달 후,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석 달 만이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묻는 걸까?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저예요. 지금 시간 있으세요? 응. 무슨 일이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급한 것도 특별히 기쁜 것도 아니었다. 다음 주 애들 방학이잖아요. 영어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필요해서요.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단순한 안부 전화도 걱정하는 전화도 아니었다. 사업 얘기였다. 돈 문제였다. 석 달 만에 돈 때문에 전화가 오다니 믿기지 않았다. 엄마, 거기 계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다. 아, 알았어. 보낼게. 고마워요, 엄마.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건강히 지내세요. 딸깍. 통화가 종료되었다. 통화 시간은 1분도 차이되지 않았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렸다. 아니, 내 손이 떨렸다. 분노라기보다는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상일까?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들이 전화한 건 5번뿐이었다.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첫 번째는 임대계약 갱신 보증금 문제, 두 번째는 자동차 수리비 문제, 세 번째는 아이 병원비 문제, 네 번째는 휴가비 문제, 다섯 번째는 방금 전 학원비 문제, 5번 모두 돈 문제였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질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안부를 묻는 전화는 없었다. 아들에게 나는 궁금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마치 현금 자동 입출금기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우리 관계의 구조다. 이게 바로 패턴이다. 아들이 나쁜 건 아니다. 우리 관계는 이미 이렇게 굳어져 버렸다. 아들은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나는 그걸 들어주지만 그러면 다시 연락이 끊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며느리는 더 심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는 건 1년에 두세 번뿐이었다. 명절이나 생일 축하 인사 정도였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손주들 사진조차 보내주지 않았다. 가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아이들이 많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일상에 전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쿄대학교 노화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가 떠올랐다. 무관심은 학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학대는 관심을 왜곡하는 것이지만 무관심은 관심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노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들의 말이 맞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학대하지 않았다. 무례하게 굴거나 모진 말을 한 적도 없었다. 그저 무관심했을 뿐이다. 그들은 내 존재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나를 떠올리고 필요 없을 때는 잊어버렸다. 그게 더 아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먼저 전화할까? 며느리가 궁금해할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흘러갈까? 확인하고 싶었다. 두려웠지만 알고 싶었다. 우리 관계가 진짜 어떤 건지.
내가 먼저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딱 일주일만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려 보기로 했다. 먼저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고 그냥 기다려 보기로. 그리고 아들이 정말로 나를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나를 떠올리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봤다. 습관이었다. 매일 아침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곤 했다. 잘 잤니? 오늘 날씨가 춥대. 감기 조심해. 나도 모르게 손이 휴대폰으로 향했다. 메시지 앱을 열려는 순간 나는 멈칫했다. 안 돼. 오늘은 안 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상했다. 겨우 문자 하나만 안 보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내일 다시 보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 첫날은 길게 느껴졌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휴대폰이 신경 쓰였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아들 생각이 났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점심 먹었니? 문자를 보내려다 다시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당연했다. 내가 항상 먼저 연락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이 허전했다. 오늘은 아들이 먼저 연락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자꾸만 휴대폰에 손이 갔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 하지만 저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기로 했으니까요. 적어도 그 약속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휴대폰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아침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단 몇 분의 차인데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넷째 날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사실이 정말로 실감났습니다. 일이 없으면 연락도 안 하는 거였군요.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거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냈어? 친구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 라고 말했다. 친구는 놀라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라고 물었다. 아니,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는지 보려고.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결국 내가 먼저 연락하더라. 자식들에게 뭘 기대하겠어? 친구 말이 맞았다. 자식들에게 뭘 기대하겠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내가 착각한 건가? 혹시 아들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6일째 되는 날, 거의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불안감은 줄어들고 오히려 차분해졌다. 아, 이게 정말 우리 관계구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7일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아들이 궁금해하는구나. 걱정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이랑 여행 가는데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차가 지금 정비소에 있어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엄마, 거기 있어? 아들이 다시 물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다. 입이 떡 벌어졌다.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아픈 건 아닌지 내 안부는 건 아닌지 묻지도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다니 차를 빌려달라는 거였다. 엄마, 안 돼요? 아들이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짧게 말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 그래요? 엄마도 차 필요해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차는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대답했죠. 알았어. 그럼 렌터카 알아봐야겠네. 알았어,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겼어요. 통화 시간은 2분도 채 안 됐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에 힘이 빠졌죠.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건가?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나쁜 엄마인 것 같았어요. 아들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 같은 거였죠. 마치 처음으로 내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다시 전화해 주기를 기다렸죠. 어쩌면 엄마, 괜찮아?
왜 요즘 연락이 없어? 라고 물어봐 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없었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는 내가 거절한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 같지도 않았고 궁금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냥 필요한 게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들은 내 거절에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냥 무관심했던 것이다. 차를 빌릴 수 없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걸로 끝이었다. 내가 왜 거절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이 침묵이 더 아팠다.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더 아팠다. 이 침묵은 무관심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내가 있든 없든 아들의 삶은 계속 흘러갔다. 내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별반 차이가 없었다. 나는 선택 사항이었다. 필수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당연하지. 원래 연락이 없던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며느리가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고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녀는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가 지나고 한 달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자 우리의 관계는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얼어붙은 물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제가 움직여야만 작동하는 구조물과 같다는 것을. 제가 전화를 걸어야 대화가 시작되었고, 제가 돈을 보내야 감사 인사가 왔으며,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멈추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웠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 두 감정은 번갈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가 되어가는 걸까? 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거절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전화를 걸어 엄마가 미안해 하셔. 차가 필요하면 말해.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날이 밝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아들의 반응을 살필 필요도 없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다. 아무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나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다. 처음으로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전에는 늘 아들 생각만 하며 살았다. 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손주들은 잘 있을까? 며느리는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갔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이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아들과 연락이 잘 안 돼. 친구는 놀라며 물었다. 왜? 싸웠어? 아니, 싸운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먼저 가지 않아서 그래.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지면 어떡해? 라고 물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이미 멀어져 있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내뱉으니 후련했다. 우리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 내가 그저 붙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인정은 생각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밤이 되자 다시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적 내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아플 때 내 품에 안겨있던 모습.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때 나는 아들에게 전부였는데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아들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렸고 나는 더 이상 아들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된 것뿐이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중심이 되려 애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지쳐 보였고 늙어 보였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돌보고 손주들을 돌보고 며느리의 반응에 신경 쓰느라
저는 제 자신을 소홀히 했습니다. 제 건강, 마음, 행복은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 사이에서 저는 점차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감 쪽으로요. 저는 나쁜 엄마가 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제 자신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건 슬픈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 달 반이 지났다. 내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뀌었다. 전에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었다. 산들 바람을 느끼고 심호흡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다. 식사도 달라졌다. 전에는 혼자 밥을 먹을 때조차 아들 생각만 했다. 아들은 밥을 먹었을까? 손주들은 학교에 잘 갔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밥을 먹었다. 반찬의 맛을 음미하고 밥을 씹으며 그 순간에만 집중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 전에도 산책을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에는 걷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다. 나무들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어떤 날은 공원 벤치에 1시간 동안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소설들을 꺼내 읽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다 보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시간이 많았다.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났다. 전에는 아들이 연락할까봐 멀리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괜찮았다.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다.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이야기만 했다. 읽고 있는 책 이야기, 산책하면서 본 풍경 이야기 같은 소소한 것들을 나눴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안 좋은 일들이 줄어든 것뿐이야.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다.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저녁이 되면 집은 조용해지고 밤이 되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가끔은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손주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그 외로움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외로움과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도 외로웠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할 때조차 외로웠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조차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은 무시당하는 외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달랐습니다. 혼자였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저 자신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공책을 꺼내 하루에 한 페이지씩 적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적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일기를 넘겨보다가 한 달 전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변한 것은 제 일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거리를 두었을 뿐이죠. 감정적인 거리요. 전에는 아들이 제 감정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 감정의 중심이 되었어요.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아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고 연락 없이도 견딜 수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 건 놀라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약 2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또 업무 관련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죠.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죠. 엄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도 조금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잘 지내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손을 멈췄어요. 업무 전화가 아니었거든요. 안부를 묻는 전화였어요. 2달 만에 처음으로 안부 인사를 들었죠. 응, 잘 지내. 너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요즘 연락이 없어서 혹시 어디 아픈 건가 싶었어요. 아들이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확인하려는 걸까? 아니, 아프지 않아. 그냥 바빴어. 거짓말이었다. 바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다. 엄마가 연락을 안 하니까 이상했거든요. 아들이 말했다.
이상했다라는 단어가 씁쓸하게 느껴졌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않으니 이상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거였다. 알았어. 몸 조심해.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말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요? 우리 집에 올래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래요. 초대였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항상 내가 먼저 방문해도 될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들이 먼저 초대한 건 처음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네, 갈게요. 라고 바로 대답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들이 변한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걸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예전에 나였다면 이 전화 한 통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차분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일요일에 오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짧지만 정중한 문자였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한 것이다. 나는 하루 종일 고민했다. 갈까 말까? 가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까? 내가 다시 먼저 연락하고 모든 걸 챙기고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다. 정말 뭔가 달라진 걸까? 마침내 답장을 보냈다. 일요일 점심때 갈게. 하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먼저 나서서 준비하지 않을 거야. 먼저 부탁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초대받은 손님처럼 갈 거야.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을 거야. 일요일이 다가왔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과일 한 상자만 샀을 뿐이었다. 세뱃돈도 준비하지 않았다. 명절도 아니었으니까 편한 옷을 입었다.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느라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변한 건 아들이 아니었다. 나였다. 아들이 조금 변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달라진 건 내 태도였다.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 거리가 내게 편안했다. 일요일에 아들 집에 갔다.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며느리도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니,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예전 같았으면 먼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치 초대받은 손님처럼. 점심을 먹는 동안 아들이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아들이 내 일상에 대해 궁금해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예전처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할게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앉아 있었다. 아들이 일어나서 며느리를 도왔다. 그 모습을 보니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녁까지 남아 이것저것 처리했을 텐데 이번에는 적당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어? 아들은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써요? 좀 더 있다 가세요.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집에 할 일이 있어. 오늘 즐거웠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허전하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오늘 모임이 좋았던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일요일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전에는 없었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나도 즐거웠어. 이제야 알겠어. 아들이 완전히 변하길 기대하지 않아 며느리가 갑자기 나를 돌봐주길 바라지도 않고 예전처럼 가까워지길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괜찮아. 내가 변했으니까.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아.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 자주 못 만나도 괜찮아. 내가 베푼 만큼의 보답을 바라지 않아. 도울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돕고 거절할 때는 미안한 마음 없이 거절해.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있어.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누우면 갑자기 외로움을 느껴.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는 않아. 이 외로움은 무시당해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일 뿐이야.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존중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아들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을 때 아들은 저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을 귀하게 생각하며 품위 있게 살아갑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손주들은 귀엽지만 제 삶을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완전히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품위를 지켰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낍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합니다. 아들을 생각하지만 아들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외롭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이지만 저는 존중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 혼자서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해답입니다. 자식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관계를 끊지 않고 거리를 두는 방법,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는 방법,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모든 것을 챙기고 먼저 걱정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인 그런 분들 말입니다. 며느리, 사위의 반응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했을 뿐이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며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도우되 희생하지 마세요. 기다리되 무너지지 마세요. 외로움을 인정하되 존엄성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이전의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 거리 안에서 여러분은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